저 아이들이 내 손주일 리 없어. 해운그룹 회장 강도연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벤츠에서 뛰쳐나가 저 새쌍둥이를 껴안아 버릴 것 같았거든요. 5년 전 죽은 아들 민준과 판박이인 아이들의 얼굴.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이 일로 우리 집안 이름 더럽히지 마라.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 임신한 줄도 모르고 쫓아낸 며느리가 혼자서 새쌍둥이를 낳아 키웠을 리 없었죠. 그것도 폐지를 주우면서 말이죠. 재혼해서 낳은 아이들일 거야. 도연은 마음속으로 부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밀어줄게요. 영차, 영차. 리어카를 끄는 하연 뒤에서 온 힘을 다해 밀어주는 5살 아이들. 그 모습을 차 안에서 목격한 날 강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강도연은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생의 매 순간은 모두 한 폭의 풍경입니다.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처음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도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는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놀이터 옆 도로에 멈춰선 검은색 벤츠 안은 침묵이 흘렀어요.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오랫동안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해운그룹 회장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도연은 지금 숨을 죽인 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색 양복 위로 처진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젊은 남자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도연은 잠깐 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5년 전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이었죠. 도연의 시선이 서서히 창 너머로 향했어요. 놀이터 그네 근처에서 세 아이가 서로를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라움아, 이쪽이야. 하엄아, 조심해. 다음이 넘어질라.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침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동그란 눈, 까르르 웃을 때 드러나는 앞니. 모든 것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민준의 5살 때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아니, 판박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어요. 차가운 땀이 배어 있었죠. 아닐 거야. 그 두 글자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가 흩어졌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우연이야. 그저 우연히 닮은 아이들일 뿐이야. 하지만 눈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오미가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책임감 있는 행동에서 민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지 않나?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인하듯 혼잣말을 했어요. 민준이 죽은 지 5년이야. 그 여자가 아직까지 혼자 살 리 없어. 다른 남자를 만났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도연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가슴 한편이 날카롭게 아파왔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과오와 대면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연이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벤츠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이드미러에 비친 놀이터가 조금씩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정면만 응시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2019년의 그 봄날로 2019년 5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어색한 만남이 시작됐죠. 이하연이 들어왔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깨끗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이하연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도연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도연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할머니는 뭘 하시는 분인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지금은 편찮으셔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가난한 집안 배경이 하나씩 드러났죠. 보육교사라고 들었는데 월급이 얼마나 되나? 충분히 생활할 만큼은 됩니다. 해운그룹 며느리가 되려면 그에 맞는 격이 있어야 해. 자네는 아니야. 하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저도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뭘로 매기시는지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것 봐라. 벌써 대드는군.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연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해도 저는 하연이와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부자가 마주 선 채 노려봤죠.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하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이건 돌려드립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연이 미리 보낸 수표였습니다. 헤어지는 대가로 준 돈이었죠. 하연은 민준을 돌아봤어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하연아. 이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도연이 막았어요. 나도. 어차피 끝날 인연이야. 민준은 아버지를 뿌리치며 나갔습니다. 그날 늦은 밤 민준이 도연의 서재에 들어왔어요. 서재의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고 민준은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민준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도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다. 넌 아직 몰라. 아니요. 아버지가 모르시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민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시선을 맞추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해운그룹 후계자라는 걸 잊었냐? 전 후계자가 되고 싶은 적 없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 아들이면 당연히. 아들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그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죠.
부자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살고 싶으면 나가. 이 집에서, 내 회사에서, 내 인생에서. 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죠. 알겠습니다. 도연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이 정말로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민준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서 말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죠. 문이 닫히고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위스키 잔을 벽에 던졌어요. 유리 파편이 흩어졌죠. 미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나갔어.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하연이란 여자한테 갔겠지. 미라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붙잡아요. 나도. 어차피 끝날 인연이야. 도연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만 가져갔더군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도연은 편지를 구겨버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펴서 서랍에 넣었죠.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9년 여름 민준이 집을 나간 지 2달째였습니다. 도연은 그 2달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민준을 붙잡았어야 했다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죠. 민준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대신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재벌가 아들이 아닌 평범한 청년 강민준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준은 지인의 소개로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청의 하청업체였지만 안전감독이라는 직함이 있었죠. 월급은 해운그룹에서 받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새벽 6시 민준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안전 펜스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작업자들은 안전모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안전 장비 착용 규정 좀 지켜주세요. 에이, 강 감독. 그런 거 일일이 챙기면 일이 되나? 빨리빨리 해야지. 현장 반장은 민준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됐죠. 민준은 보고서에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회사는 공사기간 준수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공사장 한쪽에서 김밥을 먹으며 하연에게 전화했어요. 하연아, 점심 먹었어? 응, 아이들이랑 같이 먹었어. 오늘도 현장 위험해? 조금.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하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무리하지 마. 우리한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알아, 결혼은 믿음이니까.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연은 아직 한 가지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준은 회사에서 내려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현장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인력 20% 감축, 공사기간 3개월 단축, 야간 작업 확대. 맨 아래 결제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해운그룹 회장 강도현. 자신의 아버지였죠.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보지 못한 채로 일주일 뒤 현장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인력이 줄어들자 한 사람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야 했고 안전 점검은 형식적으로 변했죠. 민주는 매일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 감독,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위에서 빨리 하라는데. 어떻게? 현장 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사고 나면 책임질 겁니까? 사고? 20년 일해도 사고 한 번 없었어. 겁이 많으면 이 일 못해. 2020년 2월 겨울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건 위험했거든요. 오늘은 작업 중단해야 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세고. 농담하나? 내일이 콘크리트 타설인데? 현장 소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목숨보다 공사가 중요합니까? 그래, 중요해. 공사 늦어지면 우리 회사 망해. 결국 작업은 강행됐어요. 민주는 그날 현장 걱정에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2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장에서 온 전화였죠. 감독님, 큰일 났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는 정신없이 뛰쳐나갔어요. 빗속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3명이 못 나왔어요.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안전모드 없이 무너지는 건물로 뛰어들었죠.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1명이 더 있어요. 2층에 누군가 소리쳤어요. 민주는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굉음과 함께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새벽 5시 구조대가 민준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작업자를 감싸 안은 채 숨져 있었어요. 그 작업자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민준은 돌아오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짤막하게 사고를 보도했어요. 서울 외곽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그룹 회장실에서 도연은 보고를 받았어요. 사망자가 누구냐? 하청업체 안전감독입니다. 무단으로 위험구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도연은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회사는 관련 없다고 발표해. 하청업체 관리 소홀로 결론 내리고. 네, 회장님. 도연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망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서에는 그저 강모 씨 26세라고만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신원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도연은 전화기를 놓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죽었다. 자신이 쫓아낸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도연과 미라는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미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도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장례식장은 작은 병원 지하에 마련됐어요. 하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신 2달이었지만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 아무도 몰랐죠. 입덧이 심했지만 꾹 참았어요. 도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미라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죠. 영정을 보는 순간 도연의 턱이 떨렸어요. 사진 속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하연을 바라봤어요. 하연이 일어나 인사하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깨어낸 거지?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하연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죠. 아버님, 우리 집안 후계자가 될 아이를 내가 망쳤어. 너 때문에 민준이가 집을 나갔고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 죽은 거야. 여보, 그만해요. 미라가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만족하나? 원하던 대로 민준이를 빼앗아 갔으니. 하연은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힘도 없었죠. 속으로는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장례 비용 처리하고 이 여자와는 앞으로 연락 끊어. 그렇게 민주는 떠났어요. 26의 짧은 생을 마감했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것도, 그것도 새쌍둥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회사는 약속했던 보상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민준이 무단으로 현장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였죠. 하연은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도연은 장례가 끝난 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일로 메우려 했죠. 하지만 가끔 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0년 2월 민준의 장례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하연은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의 사진을 작은 탁자 위에 놓고 주저앉았죠. 그때 갑작스러운 구토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를 붙잡고 토했어요. 임신 2달째 입덧이 시작된 것이었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하연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의 아이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하연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화장실로 뛰어가기를 반복했죠. 원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연 선생님,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잠시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점점 더 힘들어졌죠. 특히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더욱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헐렁한 옷으로 가렸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다태야, 임신은 위험할 수 있어서. 혼자예요. 그래도 잘 키울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연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3개의 작은 심장이 뛰는 사진이었죠. 배가 불러올수록 일상은 더 힘들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벅찼고 장 보러 가는 것도 고역이었죠.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하연은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매일 밤 민준의 사진 앞에서 혼자 태담을 했어요. 뱃속 아이들이 발로 차면 민준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인사한대. 아빠 보고 싶다고. 2020년 10월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하연은 혼자 가방을 챙겨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보호자는 없으세요?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병원만 빨리 가주세요.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하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진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12시간의 사투 끝에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3번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어요.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너무 작고 여린 생명들이었죠. 라움, 하음, 다음. 신생아실에서 새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 울었죠. 수유도 3번, 기저귀도 3배, 모든 게 곱하기 3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하연은 새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을 나섰어요.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침대에 나란히 눕히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새벽마다 새 아이가 번갈아 울었어요. 하연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을 돌봤죠. 분유가, 기저귀 값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 다시 나가야 했어요. 산후 1달도 안 된 몸으로. 하연 선생님, 애들이 셋이라면서요? 동료 선생님들이 놀랐어요.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울고 있었죠. 아이들이 돌이 지나자 더 힘들어졌어요. 세 아이가 동시에 걸음마를 시작했거든요. 한 아이를 쫓아가면 다른 아이가 넘어지고 그 사이 또 다른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기어갔죠. 2살이 되던 해 하연은 결심했어요. 어린이집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거 주워요? 라엄이가 물었어요. 하연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먹을 밥을 사려고, 너희들 우유 사려고. 어린 아이들은 이해했는지 엄마를 도우려 작은 손으로 빈 병을 주워왔어요. 그 모습에 하연은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마다 하연은 지쳐 쓰러졌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죠. 민준을 닮은 새 얼굴이 나란히 자는 모습은 하연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너무 예쁘고 착해. 당신이 보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어느 날 라엄이가 열이 났어요. 병원에 가니 하엄이와 다음이도 곧 아프기 시작했죠. 세 아이를 동시에 간호하며 하연도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하연은 막막했어요. 이미 밀린 월세도 있는데 병원비까지. 그날 밤 하연은 민준의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어. 5살이 된 지금도 하연의 하루는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세 아이를 동시에 깨워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자신도 출근하고 퇴근 후엔 장 보고 저녁 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밤늦게 설거지와 빨래를 하죠. 주말엔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그래도 하연은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할 때마다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연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작업복 차림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하연 씨 맞으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은 아이들을 뒤로 물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누구신지. 김대성입니다. 민준이. 아니, 민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왜 민준의 동료가 찾아온 걸까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라엄이가 물었어요. 하연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너희들 먼저 들어가서 손 씻고 있어. 엄마 금방 들어갈게. 아이들이 들어간 뒤 김대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USB를 떨어뜨릴 뻔했죠.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5년이나 지났지만 더는 못 참겠어서. 이게 뭔가요? 그날 현장 CCTV 영상이랑 회사 내부 문서들이에요. 민준 씨가 죽기 전에 모아둔 거예요. 하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민준이 남긴 것이라니.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입막음하려고 협박도 하고 가족도 있고 하지만 매일 밤 민준 씨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김대성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우리 안전을 걱정했고 위험한 일은 자기가 먼저 나섰죠. 그날도 그랬어요. 하연이 USB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실공사 지시서, 안전규정 위반 증거, 원청인 해운건설이 공기 단축을 압박한 문서들, 그리고 사고 은폐 과정까지 다 있어요. 해운건설. 하연은 그 이름을 알았어요. 민준의 아버지 회사였죠.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민준 씨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회사의 부실 때문이었다는 걸. 김대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 씨는 그날 휴무였어요. 그런데 현장이 위험하다고, 비 때문에 무너질 것 같다고 연락받고 달려왔죠. 그리고는 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새벽에 전화받고 나가던 모습이. 김대성이 떠난 뒤 하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시된 안전 규정들, 그리고 민준이 수없이 올린 위험 보고서들. 마지막 영상 파일을 열었을 때 하연은 숨을 멈췄어요. 흐릿한 CCTV 영상 속에서 민준이 무너지는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려는 모습이었죠.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거로 싸울 수 있었어요. 민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 무서워. 다음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악몽을 꾼 모양이었죠. 하연은 급히 노트북을 닫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이를 다시 재우고 나서 하연은 결심했어요.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해운그룹을 상대로 싸우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도 깨질 거였죠. 하연은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진실은 가슴에만 묻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날 행사가 있었죠. 하연은 일부러 그날 연차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행사 시간이 되자 아빠들이 하나둘 어린이집으로 들어왔어요. 양복 입은 아빠, 작업복 입은 아빠, 군복 입은 아빠. 모두 자녀와 함께 웃고 있었죠. 라움, 하음, 다음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연이 다가가자 라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아빠가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하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빠 자랑을 해볼까요? 한 아이가 먼저 나섰어요. 우리 아빠는 의사예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줘요. 박수 소리가 났어요.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아빠 자랑을 했죠. 우리 아빠는 요리사예요. 우리 아빠는 경찰이에요. 그때 하음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연이 말리기도 전에 하음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순간 어린이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음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남을 도와주다가 하늘로 갔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라음이와 다음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세 아이를 한꺼번에 안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맞아, 너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야. 선생님이 황급히 다가와 아이들을 달랬어요. 다른 부모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죠. 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계속 훌쩍거렸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다음이가 말했어요. 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하늘에서. 2025년 3월, 미라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요즘 들어 자주 그랬죠. 오전 10시, 미라는 동작구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놀이터 한쪽에서 새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거든요. 라엄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 일하시는데. 그래도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 미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민준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게 민준의 5살 때와 판박이었죠. 저 아이들, 민준 어릴 때 모습이야.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온 것이었죠. 하연이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하연을 알아봤어요. 6년 전 상견례 때 봤던 그 여자. 민준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죠. 하연은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리어카 뒤로 달려갔어요. 엄마, 우리가 밀어줄게요. 영차, 영차. 5살 아이들이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폐지와 빈 병이 가득 실린 리어카는 무거웠고 하연의 얼굴엔 땀이 흘렀어요. 미라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것도 민준을 빼닮은 아이들을 데리고. 리어카가 오르막길에 다다르자 더욱 힘겨워 보였어요. 바퀴가 보도블록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죠. 하연이 있는 힘껏 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의 구호에 맞춰 리어카가 겨우 움직였어요. 미라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불안해했어요. 식사 때도 멍하니 있었고 도연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죠.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 생각나서. 도연이 아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5년이나 지난 일을 갑자기 왜? 게다가 요즘 들어 외출도 잦고 돌아올 때마다 울은 흔적이 있었죠. 다음 날 도연은 미라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또 일찍 나가자 조용히 따라 나섰죠. 미라가 향한 곳은 동작구 어느 동네였습니다. 도연은 그곳에서 멈췄어요. 미라가 무언가를 바라보며 서 있었거든요.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도연도 얼어붙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리어카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새 아이가 리어카 주변에서 엄마를 도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하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는 듯했어요. 리어카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새 아이 모두 민준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특히 라엄이가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은 민준의 성격까지 빼닮았죠. 엄마, 힘들면 쉬어요. 우리가 할게요. 하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때 리어카 바퀴가 또 걸렸어요. 하연이 힘껏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저 아이들이 정말 민준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손주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닮았을 뿐이니까. 도연은 전화기를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하연이란 여자와 가족을 조사해보게.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조용히 알아봐. 특히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해. 이틀 뒤 진우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연, 28세,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5세 새쌍둥이 양육 중. 배우자 정보 없음. 출생신고서상 부칠란 공백. 부칠란이 공백이라니. 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아이들이 5살이면 2020년생입니다. 민준이 죽고 얼마 후에 아이들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렇다면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들이. 진우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하연 씨는 2020년 가을에 새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가을,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 시기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하연 씨가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입니다. 도연은 주소를 받아들었어요. 해맑은 어린이집, 동작구의 작은 구립 어린이집이었죠. 며칠 뒤 도연은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가는 일정을 만들었어요. 멀리서 어린이집을 바라봤습니다. 하원 시간 하연이 아이들과 함께 나왔어요. 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라음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려 했고 하음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이는 혼자 앞서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왔죠. 도연은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어요.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며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5살 때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낮에 본 새 아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판박이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하지만 그게 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도연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일했던 건설 현장 기록을 다시 가져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묻지 말고 빨리 준비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올린 안전점검 보고서들, 위험경고 문서들, 그리고 자신이 승인한 현장 효율화 방안. 5년 전 자신이 승인한 문서들이었죠. 안전예산 20% 삭감, 공기 단축 3개월, 야간 작업 확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들 때문에 민준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민준의 자식이라면 내가 한 일이. 도연은 서류를 내던졌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죠. 그저 강한 의심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납골당에 가보기로. 민준의 유품 중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새벽 2시 도연은 홀로 납골당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위패 앞에 섰죠. 작은 함 안에는 민준의 유품 몇 가지가 있었어요. 손수건, 시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메모가 있었죠. 우리 아기들, 라움, 하음, 다음. 2020년 10월에 만나자.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민준의 자식이었고 자신의 손주였던 것이죠. 같은 시각 하연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민준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아,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하연이 눈을 떴을 때는 새벽 3시였어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오후 4시였습니다. 하연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원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준 덕분에 같은 어린이집 특별반에 다니고 있었죠. 그때 급하게 문이 열리며 보조교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연 선생님, 다음이가 다쳤어요.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뛰어나갔습니다. 놀이터에 다음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다음아, 다음아. 하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다음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라음이와 하음이가 울면서 설명했어요. 그네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구급차가 도착했고 하연은 다음이를 안고 탔어요. 라음이와 하음이는 원장님이 데리고 뒤따라오기로 했죠. 구급차 안에서 하연은 계속 다음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아, 엄마야. 눈 떠.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머리 외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하연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RH-네요.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RH- 혈액이 부족합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나요? 저는 O형이에요. 아이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과거 헌혈 기록을 보니 강민준 씨 보호자 연락처가 있네요. 5년 전 기록인데 강도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 시아버지였죠. 연락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지만 의사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강도연 씨 되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민준 씨 자녀가 응급 상황인데 RH- 혈액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회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강민준 씨 자녀라는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진우에게 소리쳤어요. 병원으로, 지금 당장. 15분 만에 도연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하연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다 얼어붙었죠. 하연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도연의 눈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이가. 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제가 RH-입니다. 바로 뽑으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할아버지입니다. 하연이 놀라 도연을 봤어요. 도연은 하연을 보지 않고 말을 이었죠. 친할아버지예요. 빨리 피를 뽑으세요. 체열실로 들어가는 도연의 뒷모습을 하연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라음이와 하음이가 원장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엄마, 다음이는요? 수술 중이야. 곧 나을 거야. 하연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 후 도연이 체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대기실에 앉았어요. 하연과 아이들 맞은편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혈도 잘 됐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하연이 급하게 물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혈 과정에서 확인차 혈액 검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헌혈자와 환자의 유전자 마커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친족 관계가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는데 도연이 일어섰어요. 맞습니다. 제 손자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른 두 아이도 수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검사해 두시는 게 그러겠습니다. 도연이 라우미와 하우미를 바라봤어요. 두 아이는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봤죠. 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다음이를 보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작은 침대에 누운 다음이의 팔에 수혈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피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도연은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피가 손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어진 피의 연결이었죠. 내 피가 내 손주에게 흐르고 있었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다음이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로 엄마를 찾았죠. 엄마, 다음아, 엄마 여기 있어. 하연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 다 나을 거야. 도연은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손자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할아버지라고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하연은 다음이 곁을 지켰고 라우미와 하우미는 병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복도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새벽 3시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무 늦었다.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이제야 만났어. 내가 그토록 사랑했을 아이들을. 눈물이 흘렀어요. 62년 인생에서 손자를 위해 흘리는 첫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다시 왔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친손자가 맞습니다.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의학적 확인을 받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확실한 손주들인데도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이. 하연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왜 이제 와서? 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돌아가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연이 돌아섰어요. 하지만 도연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있는 병실을 떠날 수 없었죠. 그때 라우미가 복도로 나왔어요. 도연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도연이 라우미를 바라봤어요. 민준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돼서 저희 아빠도 하늘에서 걱정하실까요? 순진한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라우미는 모르고 있었죠. 눈앞에 할아버지가 아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래, 아빠도 많이 걱정하실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라우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아파서. 라우미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민준이 어릴 때 늘 그랬듯이. 이거 쓰세요.
도연은 그 작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무너졌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라오미가 놀라서 엄마를 불렀지만 도연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죠. 자신 때문에 죽은 아들의 자식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USB를 꺼냈어요. 김대성이 하연에게 전달했던 그 USB를 진우가 입수해온 것이었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파일들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2020년 2월 안전점검 보고서, 공기단축 지시 문서, 현장 CCTV 영상.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거기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예산 삭감 승인 강도연. 자신의 서명이었어요. 디지털 도장까지 찍혀 있었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불필요한 안전 장비 구입 금지. 공기 단축 최우선. 도연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자신이 쓴 메모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숫자만 봤었죠. 20% 절감, 3개월 단축.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파일은 민준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위험 경고 보고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즉시 작업 중단 필요, 붕괴 위험 심각, 인명피해 우려. 하지만 그 보고서 위에는 반려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반려 사유는 과도한 우려였죠. 결제자는 해운건설 현장 소장이었지만 그 위에는 원청 대표인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열었어요. 2020년 2월 15일 새벽 2시 30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건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민준이었죠. 안전모도 없이 작업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현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갇힌 사람들을 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1명, 2명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순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멈췄어요. 더 볼 수 없었죠. 아들이 죽는 순간을 어떻게 끝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인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전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공기 단축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민준의 보고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전화기를 들었어요.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해.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해운그룹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을 보고는 불안해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도연이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안전예산 삭감 승인 문서였죠. 5년 전 제가 서명한 문서입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오래된 문서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문서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민준의 사진이었죠.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임원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회장의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죽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안전 예산을 삭감했고 공기를 단축시켰고 그 결과 부실 공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죽었죠. 도연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민준이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은 남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만든 위험한 현장에서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해운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회장님, 부사장이 벌떡 일어났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민준안전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제 개인 재산 전액을 출연할 것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개인 재산 전액이라면 수천억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재단은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과 안전교육에 쓰일 것입니다. 더 이상 민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후임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을 임원들은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년간 해운그룹을 이끈 회장이 한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이었죠. 그날 오후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운그룹 강도연 회장 정격 사퇴, 아들 죽음의 책임 인정, 전 재산 사회 환원, 민준안전복지재단 설립, 산재 유가족 지원. 하연은 어린이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동료 선생님이 휴대폰을 보여줬죠. 하연 선생님, 이거 그 회장 아니에요? 어제 병원에 왔던.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이 모든 걸 인정하고 물러났다니. 그것도 전 재산을 내놓는다니.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5년간의 고통이 너무 컸으니까요. 혼자 임신하고 출산하고 새 아이를 키운 시간들. 민준 없이 보낸 수많은 밤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지켜보던 시어머니였죠. 하연아. 미라의 눈이 붉어 있었어요. 하연은 아이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 사람이. 도연이가 매일 납골당에 가. 민준이한테 용서를 빌러. 하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파하고 있어. 미라가 하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미워하지 마. 민준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들이었죠.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예쁘구나. 정말 민준이를 닮았어. 라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세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 할머니야. 하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어요. 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회사도 그만뒀어.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했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하연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이제 편히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하연은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미라는 한참을 서서 그들이 사라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텅 빈 회장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민준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해. 사람이 먼저였어.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였는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준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도연은 결심했어요. 남은 생을 그들을 위해 쓰기로. 비록 아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아들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연은 아이들을 재운 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도연을 생각했죠.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 아버지가 변했어. 너무 늦었지만. 하연은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와 증오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2025년 2월 15일 민준의 6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연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라음아, 하음아, 다음아. 오늘은 아빠 만나러 가는 날이야. 아이들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다음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 머리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죠. 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납골당은 한산했어요.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하연이 민준의 위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꽃다발과 민준이 좋아하던 막걸리가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아버지다. 낮은 목소리가 공간에 울렸어요. 오늘이 내 기일이구나. 6번째야. 6번이나 혼자 보냈구나. 하연은 아이들을 멈춰 세웠어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밤새 울었나 봅니다. 나는 아들을 2번 죽였다. 한 번은 현장에서, 한 번은 마음에서. 그가 위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집을 나갈 때 붙잡았어야 했어. 내가 위험을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 내가 죽었을 때라도 하연이와 아이들을 품었어야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자존심과 체면만 생각했지. 용서해다오, 민준아. 아니, 용서하지 마라.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때 라음이가 엄마 손을 놓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연이 말리려 했지만 늦었죠. 할아버지, 왜 울어요? 도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았어요. 라음이가 서 있었고 그 뒤로 하연과 다른 아이들이 보였죠. 너희들. 도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위패 앞에 섰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아빠, 우리 왔어요. 하음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다음이도 붕대 감은 머리로 꾸벅 인사했죠. 아빠, 나 다쳤는데 이제 다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손주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을 빼닮은 새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봤어요. 하연의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증오는 보이지 않았죠. 하연 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면 돼요. 그게 민준 씨가 원하는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용서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하연이 건넨 그 한마디가 구원처럼 느껴졌죠. 라음이가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도 아빠 보고 싶어요? 응,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우리랑 같네요. 우리도 매일 아빠 보고 싶거든요. 순진한 말에 도연은 또 무너졌어요. 라음이가 작은 손으로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그때 미라가 들어왔어요. 꽃다발을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민준아. 미라가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야. 늦어서 미안해. 내 아이들. 우리 손주들 이제야 만났어. 미라가 새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낯선 할머니를 신기하게 쳐다봤죠. 너희들이 라음, 하음, 다음이구나. 네. 할머니도 저희 이름 알아요? 하음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 알지. 너희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잖아. 도연이 일어섰어요. 하연과 눈이 마주쳤죠. 하연 씨, 부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끔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곁에서 보기만이라도. 하연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도연과 미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선물도 하지 마세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있어주세요. 약속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향 연기를 흩날렸어요. 민준의 위패 앞에 놓인 사진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하연이 사진을 바로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다 모였어. 당신 가족이. 아이들이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이제 한글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저는 달리기 1등이에요. 도연과 미라는 손주들의 자랑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비록 한 명이 없지만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납골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민준의 사진이 햇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보였죠. 웃고 있는 민준이 가족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향을 피우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아들에게 할 말을 찾았다고. 민준아, 내가 늦었지만 내 아이들을 지킬게.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도 지킬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하연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제 가자. 아이들이 위패에 인사했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아빠. 도연과 미라도 일어섰어요. 하연과 아이들이 먼저 나갔고 노부부는 잠시 더 머물렀죠. 민준아 간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위패를 쓰다듬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연과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도연과 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라오미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도 손을 들어 답했죠.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준 씨 기일이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 민준 씨도 이해해 주겠지. 도연도 빈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에게 사죄했다. 하연 씨가 그만 미안해하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제 남은 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 민준이 부끄럽지 않게.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봄바람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민준이 없는 봄은 여전히 춥게 느껴졌으니까요. 2025년 10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물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준 안전복지재단 유가족 지원센터라는 현판이 걸린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묵묵히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셔츠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도연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쪽 물품도 좀 정리해 주세요. 센터 직원이 부르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 그는 강도연 회장이 아니라 그저 강 선생님이라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도연이 무거운 쌀 포대를 들어 올렸어요. 62의 나이에 힘든 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이곳은 산업재해로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처럼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한 곳이었죠. 강 선생님은 참 성실하셔. 벌써 6개월째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네. 옆에서 함께 일하는 봉사자가 말했어요.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점심시간
도연은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편의점 김밥이 더 편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지. 도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매일 되뇌는 다짐이었죠. 한편 하연은 여전히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아이들이 유난히 말을 안 들었어요. 하지만 하연은 웃으며 아이들을 달랬죠.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동료 교사가 말했어요. 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들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하연도 느끼고 있었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용서는 아니었지만 증오를 내려놓으니 숨쉬기가 편해졌죠. 퇴근 후 하연은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라움, 하음, 다음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 아이가 동시에 달려왔어요. 하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죠. 오늘 뭐 했어? 할머니가 와서 책 읽어주셨어요. 하음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미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연이 허락한 작은 만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연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어요. 민준안전복지재단에서 매달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산재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처음엔 거부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받기로 했어요. 덕분에 주말엔 아이들과 공원에 갈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토요일 하연은 재단 행사에 참석했어요. 산재 유가족들을 위한 가을 나들이였죠.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많은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테이블을 나르는 노인이었죠. 도연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연도 가볍게 목례했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배식을 도왔어요. 하연과 아이들 차례가 왔을 때 도연의 손이 살짝 떨렸죠. 많이 드세요. 도연이 밥을 푸며 말했어요. 라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연과 도연은 알았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하연이 도시락통을 하나 더 꺼냈어요. 드세요. 도연에게 건넨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어요. 하연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고 도연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죠. 해가 저물 무렵 행사가 끝났습니다. 하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는데 다음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만나요. 도연과 미라가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손인사였지만 그들에겐 세상 전부였죠.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민준의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오늘 당신 아버지를 봤어. 많이 변했더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죠.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도연은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민준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죠. 민준아, 오늘도 내 아이들을 봤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 내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원했던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도연은 그 별이 민준일 거라고 생각했죠. 1년 뒤 민준안전복지재단은 전국 규모로 확대됐어요. 수많은 산재 유가족들이 도움을 받았고
안전교육도 활발히 진행됐죠. 재단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렸습니다. 민준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키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0년 2월 15일 동료를 구하다 산화한 청년 강민준을 기리며. 하연은 가끔 재단을 찾았어요. 아이들도 함께였죠. 그때마다 도영과 미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영웅이었어요? 하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 아빠는 영웅이었어. 남을 구하다 하늘로 간 영웅. 그럼 할아버지는요? 하연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늦게 깨달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한 봄비였죠. 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민준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단했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증오와 죄책감이 녹아내려 흐르는 시간. 그리고 그 물은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힘이 되었어요. 민준의 이름으로 세상은 조금씩 더 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려면 영하의 추위가 필요합니다. 얼음이 다시 물이 되려면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미움이 용서가 되려면, 증오가 이해가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떠났지만 세 개의 작은 생명을 남겼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연은 아픔을 딛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은 후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미워하다가도 이해하며,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서며, 그것이 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단단했던 것들이 녹아내려 흐르는 시간. 그리고 그 물은 메마른 땅에 새 생명을 피워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민준 같은 청년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하연 같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도연 같은 아버지들이 뒤늦은 깨달음에 눈물 흘립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따뜻한 색으로 물들기를. 마음을 적시는 인생 풍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